압도적인 종합 화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 하지만 여러 대의 포가 발사한 포탄을 하나의 목표에 동시에 집중시켜 적을 초토화시키는 막강 화력은 K9 단독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포탄을 어느 곳을 향해 언제 얼마나 발사할 것인가.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격 지원을 산출하는 포병 사격 지휘차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K9에는 최대 시속 67km로 신출김을 움직이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포를 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포탄을 제공하는 파트너 K10 탄약 운반차가 있다. 사격 지휘로부터 탄약 제공과 가공할 포격까지 그야말로 찰떡궁합의 전력을 과시하는 삼총사. 세계 최초로 자주포 포격 시스템을 패키지화한 K9의 입체적인 전투 시스템의 실체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꿈의 자주포 K9. 오늘은 그 막강한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주변 장비들과 K9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K9 자주포의 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 그리고 탄약 운반차 개발을 담당해 오신 하나테크인의 박용원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원입니다. K77 사격 주유소용 장갑차에 대해 말씀 나눠주실 하나테크인의 김삼열 부장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삼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 박사님, 예. K9 자주포는 자주포 단독이 아니라요. 예. 이 탄약 운반차와 이 패키지로 이 공급된다고 하던데요. 예. 보통 이제 자주포를 운용할 때 이 탄약 운반차 예. 이게 왜 중요한지, 또 K9처럼 이 패키지로 운용되는 데는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K9 자주포가 이제 화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탄약이 제때 그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 번 그 K9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이 아마 48발인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그 일단 적재된 발수를 그 다 소모를 하게 되면은 뭐 소모되는 시간도 뭐 1시간, 뭐 2시간 이내에 다 소모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빨리 그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뒤에서 그 탄약 그 운반 차량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야지에서 또 생존성을 보장받으려면은 자주포하고 이 탄약 운반차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그 자주포와 버금가는 그런 그 기동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포병의 취약 부분인 그 취약성 문제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장갑화돼서 자체적인 보호도 가능한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탄운차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기존에는 그 5톤 트럭으로 탄약을 그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주포가 가는데 뒤에서 그 5톤 트럭으로 탄약을 싣고 따라다니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일단 그 적재량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뭐 5톤 트럭 다 아시겠지만은 전혀 그 보호가 되지 않는 뭐 저기 게릴라나 그 습격을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취약하고, 또 그 결정적으로는 그 5톤 트럭은 병사들이 수작업으로 탄약을 다 그 적재하고 운반하고 내리고 싣고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 엄청나게 그 탄약 보관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즉각 반응해야 되는 그런 전투 상황에서 반응 시간도 굉장히 그 늦어지고, 또 뭐 병사들이 그 탄약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오르내리고 운반하고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전투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하죠.
그러면 뭐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 그 주장비인 K9 그 자주포가 제대로 화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같이 필수적으로 따라다녀야 되는 이 탄약 보급 장비도 같이 자조화시키고 같이 장갑화시키고 똑같은 기동력을 갖추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이 탄약 운반 장갑차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탄두차가 그 자동으로 다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송 장치가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전투 반응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또 병사들의 피로도도 감소시키고 그래서 주장비인 K9 자주포와 뒤에서 그 탄약을 보급해주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그리고 또 사격 그 지휘 장갑차가 있습니다. K77 이 세 가지 장비가 패키지로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전장에서 자동화된 그런 그 전투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고 아마 이러한 패키지 개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아마 구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K9의 패키지 K10, K77 뭐 뒷부분에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 부장님, 이 그 K9의 자주포의 전용 이제 탄원차가 이제 K10일 텐데요. 네. 주로 이제 어떤 것인가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K9 자주포의 이 전투 능력을 거의 뭐 극대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탄원차가 그 2002년도부터 이제 재개발 착수해서 결국 2006년도에 이제 전력화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름을 그 세계 최초의 그 로봇형 그 탄원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탄원차라고 하면은 이제 뭐 탄을 그 운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별반 그 다른 뭐 탄원차와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K10 탄원차는 이 중량이 거의 50kg가 되는 탄이 100여 발이 있고 그게 또 장약이 별도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K10 탄원차 자체의 탄을 100여 발과 그 장약을 실는 자체가 자동이고 또 K10을 통해서 K9 자주포에 보급하든지 아니면 K10 외부로 보급할 때 운용병의 도움 없이 전 자동으로 보급이 되는 그 탄원차라고 할 수 있어서 기존의 탄원차와는 분명히 이게 차별화되는 탄원차라 하겠습니다. 예. 좀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K10이 로봇형 탄원차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탄약 운반차가 없었던 시절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하게 되면은 왜 이 탄약 운반차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 K10 같은 이 탄원차가 개발되기 이전에는요, 이 어떻게 그 자주포에 탄이 공급이 됐습니까? 예, 기존 군에는 그 5톤 탄원차라는 게 있었죠. 5톤 탄원차가 있어가지고 각 이제 부대별로 이 적재 카드라는 게 있어서 이 5톤 트럭에는 탄을 실는 방법들이 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병사들이 이제 직접 탄을 들고 내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장 환경에 이 탄과 운용병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운용병들의 우선 피로감, 그 다음에 운용병들의 생존성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보장을 못 받게 되고. 그 다음에 K9 자주포 입장에서는 이 트럭이 은폐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탄을 보급받아가지고 또 다음 사격지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K9 자주포의 이 고유 임무인 사격 임무가 그만큼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 K9 자주포는 궤도형에서 그 막강한 기동력을 자랑하는데 이 탄원차, 트럭형 탄원차는 백업이 안 됩니다. 그 지역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 제한 요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트럭형 탄원차의 생존성이라든지 야지 기동력을 이제 조금 보완해 가지고 나온 탄원차가 그 미국의 M99이라는 탄원차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탄을 적재를 해서 그냥 자주포가 가는 지역까지만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탄도 어차피 운용병이 들어서 자주포에 보급한다는 이런 그 수동형 그 탄원차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K10 탄원차는 이런 그 트럭형 탄원차와 방금 말씀드린 그 미국의 M92 탄원차의 이 장점을 개선을 해서 최대한의 운용성을 살린 탄원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간략하게 지금 이제 장점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제 지금 쭉 듣다 보면 이제 K10
K10의 이 그 탄원차의 가장 큰 장점이 자동화된 로봇형 네. 탄원차거든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일반 이 탄원차와 비교했었을 때 어떤 또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로봇형 탄원차라 부르고 이제 자동이라 부르는 부분은 사실은 그 차체에 적재되어 있는 그 탄약 보급 시스템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K9 자주포하고 K10 그 탄원차를 비교를 하면은 K9 자주포의 그 포탑 부분을 드러내고 그 위치에다가 사실 탄약 보급 시스템을 얹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이 탄약 보급 시스템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탄약 보급 시스템은 그 탄원차에 적재되어 있는 주제어기를 통해 가지고 서버 제어기가 각각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자동으로 연동되는 19개 축의 그 22개의 모터가 이 탄약 보급 시스템의 그 숨은 기술입니다. 그게 일명 말하는 저희들은 그 연동 그 제어 기술을 하는데 그 기술에 이 숨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장비라고 한다면 개발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K10 탄원차를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결국은 그 탄약 보급 시스템의 이 12개 축의 22개 모터를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그 연동 기술에 이 탄원차에 숨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 탄원차가 그 군 요구 성능이 컨베어를 통해서 탄이 이렇게 나오는 속도가 분당 10발 이상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탄이 104발이 실리는데 탄 104발하고 장약이 적재되는 그 속도를 50분 이내 적재. 그다음에 보급하는 능력은 그 40분 이내로 보급하라는 게 요구 성능이었습니다. 실제 그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려면은 탄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서는 도저히 그 시간을 충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 첫 번째 탄이 나갈 때 컨베어의 어느 위치에 있게 되면은 두 번째 탄은 다음 어디에 있을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저희들 그 내부에 있는 자동화 시스템은 다음 동작이 어떤 동작이 연기해야 되는지 하는 이 시퀀서를 어떻게 짜나에 따라 가지고 이 탄원차의 성능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50분 적재에 또 40분 만에 보급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획기적인 성능이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엔지니어들의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이 군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이 그 팀들에서 옛날 방식을 자꾸 고수하고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자꾸 거부하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K10 자동화 개발의 경우에 이 군과의 이런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작동이 됐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사실 자동화라는 것은 단순화 안 시키면은 자동화가 곤란합니다. 형상이든 그 수량이든 종류가 단순화돼 줘야지 실제 자동화라는 의미가 있고 또 자동화의 효과를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데, 당시 저희들이 그 탄원차를 개발할 당시에는 그 특히 장약 부분은 기존 그 운용 구도에서 운용하는 장약 통해 개념이었죠. 또 장약 통해 개념이었고, 탄 같은 경우에는 또 탄종도 많았었고, 그래서 탄종을 3종으로 단순화시켜주고, 또 군에서는 이 장약 통해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이 자동화라는 걸 구현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시에 그 탄원차가 미국의 이제 크루세이드 자주포의 크루세이드 탄원차가 개발이 같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전력화가 안 되었지만은 크루세이드 자주포의 장약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저들과 같은 이 통개념에서 개봉 장약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크기의 형상을 가지는 장약 형태로 그 운용을 하는 개념으로 크루세이드가 자동화 개념을 잡게 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크루세이드가 별도로 또 장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결정을 하죠. 기존 장약 통해 개념에서는 이 탄원차, K10 탄원차의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장약 통해 개념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장약의 개봉 장약 상태로 운용을 하는 게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동화라는 이제가 구현이 되어지고, 군에서 이렇게 또 결정한 이유가 분명히 K9 자주포의 그 전력화는 그 사격 능력은 극대화를 시켜줘야 되고, 뭔가가 자동화된 탄원차가 필요하다. 이라는 그 절실한 갈망 때문에 군에서도 과감하게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K10 탄원차가 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좀 이렇게 바뀌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예. 상황이군요. 예. 결국 이제 K10 탄약 운반차가 결국 K9의 전력을 이제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예, 또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비를 개발하면서 이제 원래 목적 말고도요, 이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은 뭐 두 가지로 좀 뭐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개발되는 부분이 K77 사격 장갑 지휘차, 그 다음에 뒤따라서 왔던 게 이제 K9 자주포, 그 다음 K10 탄원차가 이제 개발됨으로 해서 사격 지휘차를 중심으로 한 이 포병 무기 체계의 하나의 이 그 포병 전력 체계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명실공히 저희들 그 하나테크인이 이 포병 그 장비의 국내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부분에서는 사실 PGH 2000하고 K9 자주포하고는 사실 그 경쟁 장비입니다. 경쟁 장비인데 PGH 2000 한 대 가격이면은 저희들 K9 자주포하고 K10 탄원차를 패키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자주포를 요구하는 그 나라에서는 이 K10 탄원차도 또 이렇게 러브콜을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수출의 다각화라든지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또 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기술에 이어서 이제 수출까지도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이제 얻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명품 화포 K9에는 찰떡궁합의 파트너 K10 탄약 운반차가 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10은 탄약을 적재한 후 사격 진지로 이동하여 K9 자주포에 탄약을 재보급하는 자동화 로봇형 차량이다. 한 번에 104발의 탄약과 504개의 장약을 차체 내에 적재할 수 있으며 분당 10발 이상의 탄약을 K9 자주포에 재보급할 수 있다. 또한 평탄한 곳은 물론 비탈진 곳에서도 포탄 공급이 가능하다. K10의 승무원은 3명으로서 미국 M992 탄약 운반차의 승무원 5명보다 2명이나 적어 효율적이다. 또한 자동 제어 시스템에 의해 탄약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자체 고장 탐지 및 진단 기능도 지니고 있어 신속 정확한 적재와 보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의 콤비네이션은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뿐 아니라 뛰어난 경쟁력으로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네, VCR 잘 봤습니다. K9 자주포 전용 탄운차인 K1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자주포 탄약 운반차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K55A1 자주포를 위해서 개발된 K56 이 탄운차인데요. 박 부장님, 제 생각에는 똑같은 155mm 탄을 운반하니까요. K55A1을 운용할 때도 이 K10 탄운차를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별도의 탄운차를 개발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저 K56 탄원차의 이제 개념을 잡고 그 ROC나 이 설정을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이나 이 반대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그 K55A1용 탄원차를 이제 개발한 거는 첫 번째는 그 정비의 그 호환성입니다. 그 K9용 그 자주포 와 K10 탄원차가의 정비 호환성이 있듯이 K55A1 자주포는 또 K51A1 자주포와 맞는 정비 호환성을 가져야 그 자주포의 그 지원 장비로서 탄원차의 그 임무를 다하는 거고, 군은 또 별도의 정비고나 군수 지원 요소 없이 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용 탄원차로 가는 게 효율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다음은 그 전장 환경 부분입니다. 전장 환경 부분은 K10 탄원차는 그 K9 전장 환경에 맞게 개발돼 있고, K56 탄원차는 그 K55A1 자주포의 그 전장 환경에 맞게 개발돼 있습니다. 이런 그 전장 환경이라는 것은 그 자주포가 움직이는 그 기동 부분이나 방어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K55A1 자주포용 탄원차로 K10 그 탄원차를 쓴다는 것은 비용 대비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죠. 그렇게 해서 전용 탄원차를 개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예. 그냥 일견도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155mm 이게 같으니까 같은 차를 이용하면 조금 뭐 네. 재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정비의 호환성이나 또 전장 환경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그렇습니다. 문제로 예. 대두될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 당시 이제 자동 대신 또 수동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이 K10 탄원차를 개발할 때보다는 오히려 자동보다 수동으로 가니까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쉬웠던 부분도 있고 그 어려웠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쉬웠던 부분들은 K10 탄원차가 있었기 때문에 K56 탄원차가 있었는데 사실 그 K56 탄원차에 적용되어 있는 탄약 보급 시스템은 K10 탄원차의 탄약 보급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K56 탄원차와 K10 탄원차 간의 부품 호환성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탄약 보급 시스템을 구성하는 측면에서는 좀 쉬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들 그 장약이 이제 수동이니까 좀 쉬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장약은 수동인 반면에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군 운용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약은 비록 뭐 탄보다는 가볍지만은 운용병이 그 장약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을 사실은 최소화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K56 탄원차는 그냥 장약 적치대에서 빼서 큰 배아에 얹어만 주면은 바로 큰 배아가 그 자주포로 이 장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운용성 측면에서 그 구현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그 탄원차에서 자주포로 탄을 보급하는 부분입니다. K10 탄원차는 그 K9 자주포의 탄 적치대가 그 적치대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K10 탄원차의 컨베어는 어느 위치에 고정을 해서 계속 탄만 보내주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 탄원차가 개발되었고 K55A1 자주포의 탄 적치대는 그 후방에 벌집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적치대가 사각으로 퍼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멍에 탄을 일일이 다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K56 탄원차는 컨베어가 직접 전 구멍에 다 맞춰가지고 일일이 탄을 보급해주게 되는데 이 보급해주는 게 그냥 보급해주는 게 아니고 이 주저기와 운용병이 통신을 하게 됩니다. 통신 정보를 받아가지고 빈 적치대 정보를 운용병이 알면서 이렇게 보급해주는 그런 기술 구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동 대신 수동이라고 해서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네. 또 거기 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또 네,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또 같이 네. 갖고 있었군요. 이제 그런데 이제 K56 탄원차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 K56 탄원차가 개발 초기에 사실 컨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K10 탄원차의 이제를 기준으로 한 그 컨셉이었는데 사실 이런 그 K10 탄원차가 이제 자동화인데 K56 탄원차가 이 자동화가 필요 있냐 이제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카이다 등 용역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한 1, 2년 또 이렇게 수년되는 그러한 그 상황도 좀 발생을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급부가 K55 이제 자주포가 거의 그 도태돼 가는데 그 자주포에 굳이 이런 그 고급스러운 장비가 이제 필요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 K55 자주포가 이제 K55A1 자주포로 성능 개량이 되고 또 미국에서 당시 이제 운용했던 그 M109 시리즈 자주포가 50년대에 개발돼 가지고 109A6로 해서 그 6번 성능 개량을 하는 게 30년 만에 6번 성능 개량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겨우 그 2번 성능 개량을 하는 이런 장비를 하는 55 자주포를 폐기하기로는 그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너무 불합리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군에서도 이 늦었지만은 K55A1용 그 자주포용 탄원차는 자동화된 그 현재의 개념의 K56 탄원차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이게 사업으로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요. K56 탄원차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전력화하면서 우리도 많이 좀 얻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그렇죠. 있을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K9 포병 체계를 구축한 게 K10 탄원차가 들어가면서 구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K55 A1나 K55 자주포의 포병 체계를 구축한 게 사실은 이 K56 탄원차가 개발되면서 그 K77 사격 장갑 지휘차, 그다음에 K55 A1 자주포, K56 이 탄원차가 이 포병 체계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 그런 그 맥을 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수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전 세계의 M109 시리즈가 미군 장비로 쓰는 자주포가 사실은 K55 자주포의 전신인데 이게 1만 대가 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K56 탄원차를 원하는 나라가 이제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수출로 이어진다면은 이게 하나의 또 큰 그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K56을 이제 완성하고 또 전력화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얻고 특히 이제 이 포병 체계를 이 구축하고 또 수출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뭐 다양한 또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적재적소에 포탄을 발사하는 K9 자주포. 그 뒤에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격 지휘 임무를 수행하는 K77 포병 사격 지휘차가 있다. 무게 19.8톤, 엔진 출력 405마력, 최고 속도 56km. 인체의 두뇌에 해당하는 K77은 자주포와 동일한 기동성과 방탄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K77은 움직이는 지휘부답게 포병 사격 지휘 체계인 BTCS와 각종 VHF 대역 통신 장비, 그리고 화생방전에 대비한 승무원 보호 장비 등이 장착되어 있다. 1초를 다투는 전투 현장. 한 번에 적중하지 못하면 적의 반격을 부르는 포격전에서 K77의 신속 정확한 사격 지휘는 K9은 세계 최고의 명품 화포로 완성하는 첨단 전투력이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서 교수님, 네. 우리 이제 K9 관련 장비 중 마지막으로 K77 이제 포병 사격 지휘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장비에 관해서 좀 이해를 좀 하려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 포대 이 편제 중에서 이 사격 지휘소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야전에서 그 포병의 사격 지휘소 어떤 역할을 하죠? 예, 그 포병대대가 일반적으로 그 3개 정도 포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포대는 그 6문 정도의 그 야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 또는 포대의 그 사격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제 사격 그 지휘소인데, 그 사격 지휘소는 대대 같은 경우는 그 사격 지휘반이라 해서 약 한 10명 이내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격 그 지휘 통제, 사격 지휘 장교가 있고, 또 통신병, 또 각 포대의 그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그 병사들, 그래서 약 그 한 10명 정도로 구성되고, 각 포대별로 또 사격 지휘반이 있습니다. 사격 지휘 반장이 있고, 또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하는 그 병사들 2, 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격 지휘반에서 하는 일은 지휘관이나 또는 상급 부대로부터 그 표적을 지시받고 그 표적을 할당받으면은 관측 그 장교나 관측병으로부터 이제 뭐 표적의 그 좌표 또는 다른 정보 기관 루트를 통해서 그 표적의 위치를 그 받고, 그러면은 이제 그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뭐 포의 그 고각이라든가 뭐 방위각이라든가 거리 이런 것을 계산하는 그 사격 재원 산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포 또는 포대에다가 그 사격 그 명령을 하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이제 간결하게 이 포대의 편제 이제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포대의 사격 지휘소에는 어떤 인원과 어떤 장비가 배치되어 있나요? 예, 그 대대 그 사격 그 지휘반은 이제 뭐 그 사격 지휘 그 장교가 있고 부사관 또 같이 있고, 거기 뭐 통신병 또 각 포대를 그 포대하고 연락하고 또 포대에다가 사격 지원을 산출해주는 그런 운영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은 말씀하신 그 K77 사격지 그 차량이 이 사격 대대 사격 지휘반을 다 이렇게 그 안에 탑재를 다 해서 그 안에서 장비를 갖고 다 운용하는 그런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전술 지휘 통제 장비 그 BTCS라는 그런 그 체제, 그래서 그 사격 재원을 다 산출하는 그런 장비, 그다음에 그 측지 장비라고 해서 그 포의 위치와 이제 표적의 위치를 이렇게 잘 그 확인이 돼야지 제대로 사격이 되니까 뭐 측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요즘은 GPS라는 장비로 다 이렇게 대체가 돼서 되고, 안에 있는 이런 장비들이 다 전산화돼서 옛날에는 다 일일이 계산적으로 계산하고 뭐 했는데 요즘은 다 전산화된 그런 그 장비로 하고 있고요. 물론 전산화돼도 군의 장비라는 것은 이런 그 전산화 또는 자동화 장비가 기능을 못할 때, 고장 나거나 또는 파손되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또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포대도 뭐 기능은 작지만은 규모는 작지만은 기능이 다 똑같이 사격지 반장이 부사관으로 편성돼 있고, 또 사격 재원 계산하는 그 병사들이 2, 3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사격 재원 산출하고 또 측지하고 하는 이런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죠.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격지휘소가 이제 사람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이 두뇌, 눈, 그렇죠? 측지하고 실질적으로 이 전술을 어떤 그 통제를 사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K9 자주포의 눈과 두뇌 역할하는 K77 이 포경 사격 지휘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삼열 부장님 나오셨는데요. 이 포병 사격 지휘차 K77 어떤 장비인가요? 예, 포병 사격 지휘차 K77은 K9 자주포, 그다음에 K55 자주포, 또 최근에 정되고 있는 그 MLRS, 또 자기 다연장까지 운영하는 그 포병부대에 이제 편제되어서 그 포병부대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격 지원 산출과 지휘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사격 지휘소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포대용은 승무원이 한 6명이고요. 대대용은 10명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각자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적합하게 개발된 장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격 지휘소 운영이 목적이라면요. 이 별도의 이 장비 개발 없이 일반 차량을 이용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일견 드는데요. 굳이 K77 같은 전용 이 지휘소 차량을 개발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옛날에 이제 개발 당시에 그 포병 사격 지휘차는 그 각종 어떤 사격 지휘 기제 및 이제 통신 장비를 2와 2분의 1톤 차량에 이제 탑재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기동성이라든가 또 생수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인 어떤 사격 지휘 및 통제하는 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주화된 포병부대의 어떤 전쟁 환경에 맞는 그런 장비를 개발할 필요성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이 면허 생산으로 이제 기술 도입해서 생산해 왔던 K55 자주포의 그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지도하고 저희 업체의 주도를 해서 1993년도에 개발이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주포 부대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력화되고 있는 자기다연장 장비까지 사격 지휘소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결국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포병 사격 지휘차 K77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K77은 가장 주요한 임무는 포병부대의 그 사격 운영을 위해서 사격 재원 산출과 지휘 통제하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그 장비 내부에 BTCS라는 그 포병대대 전술지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성과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무전기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승무원의 임무 수행간 생존성 확보를 위해서 그 화생방 탐지기와 또 양압식으로 되어 있는 화생방 방호 장치가 적용되어 있고, 또 차량에 이제 화재가 이제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0.25초 이내에 그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소화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장착되어 있는 장비를 좀 듣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화생방 방호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격을 주의하는 차에 이런 것들이 굳이 좀 이 장착이 되어서 있을 필요가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사회지원 산출과 그 지 통제하는 임무인데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전쟁 환경에서도 이 모든 부분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그 K77은 차량 내부의 압력을 외부보다 한 4에서 한 6mm 정도 이렇게 높게 형성해서 그 외부의 어떤 화생방 상황이라든가 이런 오염 환경에서도 승무원들의 임무 수행을 적합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화생방 방호 장치는 그 국내 기술로 이제 개발된 보조 동력 장치가 있는데 보조 동력 장치의 가스터빈 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기 정화용 화생방 필터, 그다음에 온도 조절을 위한 환경 제어 장치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잘 봤습니다.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이제 K9 자주포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서 박사님, 네. 이 북한은 얼마 전에도요, 이 화포를 이용해서 도발을 감행한 바 있고요. 또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 자주포가 포격 이후 숨기 위해서 이 지하 벙커를 새롭게 재조직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안보 현실상 이 화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안보와 화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다시 말하면 포용 화력을 말하는데요. 이 포병 화력은 그 미사일 전력과 더불어서 적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 가장 유력한 수단이죠. 그래서 화력이라고 하면은 이 그 포와 포 종류와 이제 미사일 종류 이런 부분인데 미사일이 요즘 앞으로의 전쟁에서 그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만큼 그 효율적인 장비입니다. 그러나 포는 또 포 나름대로의 그 활용도와 유용성이 그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지금 적과 대치되어 있는 이런 그 전투 현장에서는 신속하게 적에게 반응하고 타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포는 굉장히 그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무력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장기간 지속적으로 적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동시에 또 그 상당한 면적 그 넓은 면적에 걸쳐서 공격할 수 있고 또 대량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입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 아주 그 핀포인트 타격을 할 수 있는 이점은 있는데 그 미사일 갖고 뭐 대량 그 공격을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이라는 것도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이 포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미사일이 조금 느립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포를 이용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이 하다 보면은 아까 그 K9 자주포도 그 안에 실는 탄종이 뭐 3가지 이상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탄종을 그 목적에 따라서 운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포 같은 경우는 그 탄종이 좀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상대적으로 또 뭐 미사일이나 유도무기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물론 이 포 가격도 만만치 않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반응할 수 있고 또 다량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사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떠서 목표 지점으로 가서 장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 항공기에 달 수 있는 미사일이 몇 개밖에 안 되니까 뭐 한 서너 개 붙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타격하려면 항공기가 다시 뭐 내리고 다시 무장 달고 가고 아니면 미사일 하나만 공격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하면 상당히 먼 거리를 타격해야 되는 그런 그 시간적인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이 그 포는 어쨌든 그 뭐 탄원차까지 결합해서 있는 그 포를 그냥 계속 그 소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포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 우리 그 한국 그 여건에서만 본다면은 우리는 뭐 특이하게 그 서울이 그 휴전선에서 그 멀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그 장사정포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북한의 그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가 장사정포라고 해서 40, 50, 60까지 가는 그런 포가 있고 또 다른 방사포라고 해서 다른 장 로켓 그 전력이 그 위협적인 수단인데 만약에 그쪽에서 그러한 그 수단으로 공격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 항공기나 미사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그 포로 바로 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이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미사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좀 이렇게 짧고 또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정확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량으로 넓은 면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또 다른 그 효용성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거리와 정확성이라는 것도 요즘 포의 그 발전 추세를 보면은 포탄도 지능형 탄약이라고 해가지고 또 유도무기 체제로 그 유도무기처럼 이렇게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또 발전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이제 그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포탄에다가 눈을 달아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 또 그 포탄 자체도 사거리를 굉장히 연장시켜서 기존에 뭐 30km 가던 것을 뭐 40km, 40km에서 또 60km 이런 식으로 사거리를 자꾸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 나오고 해서 점점 더 뭐 사거리와 정확도도 그 향상돼가는 그런 그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와 그 결부시켜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처럼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이 많은 그 포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포로 대응할 수 있는 그 포병에 대한 대응은 포병이 제일이다 하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은 여전히 그 존재한다.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한반도 상황이 남북 간 대치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비대칭 전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화포 개발이나 운용 현실에서 지금 과연 이 안보 상황에 맞춰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라는 이 두 가지를 좀 전문가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위협에 그대로 그냥 그 다 대응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숫자적으로 상당히 부족하죠. 화포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뭐 다른 그 위력이라든가 숫자가 우리의 그 뭐 최소한도 배 이상, 3배, 4배 이상 되는 그 숫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커버해야 된다면은 그 숫자만큼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뭐 국방 예산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고 다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핵심 표적을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도 연장시키고 또 정확도도 자꾸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뭐 우리 그 안보 상황에서 국방개혁 그 2020 또 그 계속적으로 그 개선되는 그런 국방개혁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그런 그 부분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얼마 전에 그 정홍영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그 포럼에서 그 한 말씀이 있습니다. 국산 무기 체계가 일회성, 단발성 개발로 끝나고
그래서 그 방위 산업의 기반이 그 취약해지는 그런 그 감이 있다. 이 K9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개발되고 나서 얼마만큼 과연 최신 추세에 맞게 업그레이드되고 성능 개선이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K9 같은 그 아주 좋은 무기 체계가 일단 개발이 돼서 야전에 배치되고 사용이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기술로 기술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러한 그 최신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또 당연히 더 좋은 그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생기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물론 K9 같은 경우 세계 최고의 기술 그 자주포로 아직까지도 그런 인정을 받고, 현재까지도 이 K9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그 포가 개발됐다는 보고는 그 없습니다. 그만큼 뭐 자랑스러운 부분이 한데,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적인 그런 부분은 그런 수준을 이미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전장 관리 체계, 여러 가지 뭐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대 무기 체계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기계적인 그런 성능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훨씬 더 그 능력을 그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그 집중적인 노력. 그래서 이런 사격 통제 전산화라든가 또 다른 정보 체계를 활용하는 그런 그 연동 체계, 또 남한의 화력 뿐만 아니고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화력이나 정보 체계와 연동돼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 가운데서 계속 성능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돼야지 그야말로 첨단의 그 장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 제한, 국방 예산 제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가장 큰 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렇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할당을 해서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능 개선해야 될 그런 소요들은 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특히 야전 운용 가운데서 많이 나오고, 또 기술 발전 그 추세 연구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업체라든가 또 군이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 체계가 성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품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능은 세계 최고고 기술도 뭐 더 나무랄 데 없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질 개선 노력도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그 무기 체계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단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총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뭐 이 예산 타령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의 이 지원들은 끝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 이제 평으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세 분에게 이제 공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 K9이 명품 자주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아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력화된 지 벌써 16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9 자체는 물론이고요, K10 그리고 K77 이 주변 이 장비들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오늘 나오신 세 분 모두에게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박영원 부장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예. K9 자주포만 보더라도 99년도에 전력화돼가지고 현재 그 15년 만에 사실은 1차 성능 개량이 지금 들어갑니다. 뭐 작년 14년 이제 8월달에 성능 개량 개발에 착수를 했죠. 이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자주포 M109 시리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30년 동안 6번의 성능 개량을 또 했었고, 전혀 다른 그 109A6까지 나온
그 다음에 핀 프로젝트를 해서 또 다른 성능 개량을 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그 성능 개량이 참 저희들은 참 늦었다. 그다음 앞으로의 전장 환경은 이 자주포 단독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장 환경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네트워크 전장 환경에 해서 전 그 지상 장비의 무기 체계들이 하나의 통신 체계 속에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재의 자주포에 이러한 그 네트워크 전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을 심어줘야 공동으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비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 K9 자주포든 그 K10 탄원차든 이 성능 개량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삼열 부장께서. 네. 저도 이제 저희들 그 이제 K9이나 K10 또 K77도 양산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자 부품들의 어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어떤 K10이나 이런 장비들 보면은 주적이라든가 어떤 제어 장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전자 부품들이 단종이 되고요. 또 새로운 어떤 부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소규모 어떤 장치들을 새로 이제 개발을 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대응과 또 양산 적용이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한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휘차 같은 경우는 그 뭐 전체적으로 그 차기 무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 추세에 맞춰가지고 또 그런 무전기들을 적용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군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연동성, 또 확장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덕 박사께서. 예, 앞으로 그 무기 체계 그러니까 포병 화력의 무기 체계 발전 추세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K9 자주포는 굉장히 헤비한 그 화력입니다. 중무장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전쟁 양상이라는 것은 뭐 한 가지 양상으로 하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 양상으로 벌어지는데 그런데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무장 이런 화포도 필요하지만은 조금 더 가벼운 그런 그 무기 체계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뭐 K9의 이런 기술을 살려서 좀 더 가볍고 좀 더 그 기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우리 산악 지역인데 산악 지역에서도 뭐 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 체계로의 발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그 포 자체의 성능 개선도 중요하지만은 그 포탄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거리와 정확성을 연장시키고 또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분 말씀을 전체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K9 같은 이제 패키지 시스템처럼 K10 또 K77까지 하는 이 자체적으로 이 성능 개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경량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화포 개발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요약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예,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세상에 없는 자주포를 개발해라.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계획을 K9 개발로 실현을 했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명품 무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방위 산업의 위력.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